옛 조선 땅 깊은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세상의 눈과 자신의 마음, 둘 중 무엇을 택해야 옳은 것일까요? 한 과부가 겪은 일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들던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한양 근처 상간 마을에 자리한 양반 저택. 그곳 안채 마루에서 한 모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쏟아지듯 떨어지고 있었고 그 소리마저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부르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간신히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24 옥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를요.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네, 어머님. 대답하는 옥분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혼처가 정해졌구나. 순간 옥분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귓가에서는 이상한 울림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딸의 표정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고 그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도 붉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부터 울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건 알지 않느냐. 오라버니는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고 내 아버지의 벼슬도 사라진 지 오래다. 빚쟁이들이 드나들고 곡식 창고는 텅 비어 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옥부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손마디, 여기저기 튼 살갗. 양반 부인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톱 사이에는 빨래를 하며 생긴 상처 자국이 있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김진사 어른께서 혼담을 청하셨단다. 김진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옥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이긴 했습니다. 넓은 논밭과 기와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대할 때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60을 훌쩍 넘긴 손자를 둘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젊은 여인을 드리고 싶다 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늙은 양반이 무슨 젊은 색시를 드리려 하시나 하고요. 어머님 소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울고 싶었습니다. 동네 처녀들이 또래 총각과 짝을 이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따스한 미소를 지닌 사람, 마주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인연.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늙어서도 손을 맞잡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지만 그것은 양반 규수에게 허락되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신분이라는 굴레가, 효도라는 이름이 그녀의 꿈을 짓눌렀습니다. 다른 길이 없구나. 내 아버지도 밤새 고민하셨다. 이것이 우리 가문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란다. 김진사 어른께서 혼수금으로 은자 100냥을 주신다 하셨어. 그 돈이면 빚을 다 갚고도 남는단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마루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옥부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나무결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를 노인의 집으로 보내야 한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녀,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사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어떻게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옥부는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봉인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옥분아. 어미로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되다니. 하지만 내가 아니면 우리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만단다. 그날 밤 옥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백엔니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유난히 차가웠고 뜰에서는 벌레 울음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야 옥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혼례 날이 확정되었다는 정갈이 왔습니다. 한 달 뒤, 그때가 되면 김씨 부인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옥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준비 기간 동안 옥부는 혼수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 자꾸만 바늘에 손을 찔렀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하얀 천을 물들일 때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언니가 옆에서 함께 바느질을 도와주었지만 옥부는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옥부나 손가락 조심해라. 또 찔렸구나. 괜찮아요, 언니. 괜찮긴. 피가 나잖니. 언니가 옥분의 손가락을 잡고 천으로 지혈을 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옥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저 정말 이래야 하나요? 옥분아,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같이 늙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늙은 양반한테 시집가고 싶지 않아요. 옥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동생아, 두려우냐? 혼례 이틀 전 큰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옥부는 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넌 착하고 슬기로운 아이야. 어디를 가든 훌륭히 해낼 거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가슴 깊은 곳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옥부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달림도 매일 같은 길만 도시지요. 저와 다를 게 없구려. 정해진 길을 갈 뿐이지요.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치맛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옥부는 두 팔로 몸을 감쌌습니다. 홀로 선 자신이 이토록 외롭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자신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욱 슬펐습니다.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간소하되 격식을 갖춘 의식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연세에 비해 정정해 보였고 젊은 아내를 맞이한다는 기쁨이 얼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마님, 잘 부탁하오. 예, 진사님. 김씨 부인이 된 옥부는 공손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입술에 바른 연지빛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고 그것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축복의 색이 아니라 마치 피의 색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댁은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넓지만 쓸쓸했습니다. 오래도록 호라비가 살던 곳이라 그런지 곳곳에 스산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고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컸습니다. 방이 10개가 넘었고 곳간도 여러 개였습니다. 옥분이 들어온 뒤로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살림을 챙기고 정갈하게 음식을 차리자 진사는 흡족해 했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방마다 청소를 하고 장독대를 정리했습니다. 옥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이 살아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복을 받다니 정말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옥분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진사는 옥분에게 다정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공허했습니다. 혼인한 지 5달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다시 붉게 물들 무렵 김진사가 몸이 불편하다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마님, 가슴이 답답하오. 숨쉬기가 힘드오. 진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옥부는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이름난 의원이 왔습니다. 하지만 진사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려드리고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옥부는 밤을 새워가며 진사를 돌보았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마님, 고맙소이다. 이렇게 극진히 돌봐주시니. 진사님, 말씀 마시고 쉬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진사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하오, 마님. 이렇게 짧은 시간만 함께하게 되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소이다. 진사님, 무슨 말씀을. 곧 나으실 겁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약을 지어주신다 하셨어요. 하지만 진사의 눈빛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마님, 전처 소생들이 멀리 있어서 마님께 폐를 끼치게 되었소이다. 혼자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진사님. 걱정 마십시오. 마님은 아직 젊으시니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진사님. 그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진사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의 손이 옥분의 손에서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옥분은 멍하니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홀로 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5개월, 채 반년도 되지 않은 부부 생활이었습니다. 상을 치르는 동안 옥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운명의 잔혹함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과부가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혼인하지 않는 게 나았을까? 아니, 어차피 선택권은 없었다. 그저 운명의 장난이었을 뿐. 이제 나는 어찌 살아야 하나. 25의 과부라니 진사에게는 전처소생 자식들이 있었지만 모두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장남은 평안도에서 군관으로 일하고 있었고 차남은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멀리 경상도로 시집을 갔습니다. 장례식에 왔다가 금방 떠났습니다. 큰 집에는 김씨 부인과 하인 몇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아주머니 1명, 청소를 하는 할머니 1명, 그리고 남자 머슴 하나.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이가 있었습니다.
덕세라는 젊은 머슴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란 청년으로 19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단정했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진사생전에도 덕세는 믿을 만한 아이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치른 뒤 덕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들어 덕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맙다, 덕세야. 앞으로 집안일 잘 부탁한다. 네, 마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막한 집에는 젊은 과부와 젊은 머슴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주인과 하인 사이에 엄격한 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상의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진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옥부는 상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끊었습니다. 그 사이 덕세는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혼자서도 척척 해냈습니다. 농사일도 하고 집 수리도 하고 장도 보았습니다. 마님, 담장 수리가 끝났습니다. 수고했구나. 마님, 장에서 쌀과 장작을 사왔습니다. 잘했다. 마님, 장독대 항아리가 깨져서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하루에도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러운 정이 쌓여갔습니다. 옥부는 덕세가 성실하다는 것을 알았고 덕세는 마님이 외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복숭아꽃이 만발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고 달콤한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옥분이 꽃을 보며 서 있는데 덕세가 다가왔습니다. 마님, 올해는 꽃이 유난히 곱게 폈습니다. 그러게, 작년엔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는데 작년 이맘때는 상중이었습니다. 꽃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상중이셨으니까요. 그 말에 옥분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덕세가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제가 입이 짧아서. 괜찮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 않으냐. 옥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세는 그 미소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둘 사이의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덕세는 옥분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옥분도 그 배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님, 요즘 잠을 설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덕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새벽에 일어나 보면 마님 처소에 불빛이 켜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침 소리도 들립니다. 옥부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그래. 책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혼자 있으니 생각이 많아서 몸에 해로울 텐데요. 따뜻한 차를 끓여다 드릴까요? 대추차나 생강차를 끓여드리면 잠도 잘 오실 겁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날 저녁부터 덕세는 매일 밤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었습니다. 대추차, 생강차, 국화차, 계피차. 날마다 다른 차를 준비했습니다.
옥부는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덕세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닙니다, 마님. 이 집은 제게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사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고 마님께서도 잘 대해 주십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덕세의 작은 배려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옥분도 처음에는 그저 하인의 성의로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옥분이 마루에 나와 부채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덕세가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와 마당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우통을 벗고 일하는 덕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옥분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단단한 어깨, 땀에 젖어 반짝이는 피부, 젊음이 넘치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옥분은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집 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제멋대로 흘러가는 법이었습니다. 억지로 눌러도 자꾸만 튀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덕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라 부채로 바람을 일으켰지만 마음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다시 덮고 뒤척이기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과부의 몸으로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옥부는 친정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큰언니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우리 옥분이구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언니, 보고 싶었어요. 자매는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정 소식, 마을 소식,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만 큰언니는 예리한 눈으로 동생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안색이 좀 이상하네. 혹시 어디 편찮은 데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언니가 누군데? 내 표정만 봐도 다 알지. 뭔가 고민이 있구나. 저녁을 먹은 후 자매는 방 안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느냐? 큰언니의 다정한 물음에 옥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니, 제가 이상한 건 아니겠지요? 무엇이? 집에 덕세라는 머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을 듣자 큰언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언니,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말 안 해도 다 티가 나는걸. 얼굴이 빨개지잖니. 그 머슴이 어떤 아이인데? 옥부는 얼굴을 붉히며 덕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것, 자신을 세심하게 배려해준다는 것,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까지. 언니, 저 이상한 여자 맞지요? 과부가 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니. 큰언니는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너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외롭잖니. 젊은 나이에 혼자 사니까. 하지만 체면상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 체면도 중요하지. 하지만 내 마음도 소중한 거야. 평생 체면 지키다가 혼자 외롭게 늙을 거니? 큰언니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동생의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넌 아직 젊잖니. 25밖에 안 됐어. 평생 혼자 살기엔 너무 아까운 나이야. 인생이 한 번뿐인데 남들 눈치만 보며 살 거니? 언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먹여 살려주나? 내 인생은 내 거야. 물론 신중해야겠지만 마음까지 죽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언니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내 마음에 솔직해져도 괜찮은 거 아닐까?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말이야. 그날 밤 옥부는 언니와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결혼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생각까지. 언니는 자신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만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형부가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시집을 갔지. 하지만 살다 보니 정이 들더라. 사랑은 아니었지만 정은 쌓였어. 너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언니 말이 맞아요. 저도 너무 체면만 생각하며 살았나 봐요. 그래. 가끔은 솔직해져도 괜찮아. 이틀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분의 마음은 전과 달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자신의 마음만큼은 솔직하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니까 외로울 수 있지. 마음이 끌릴 수도 있지. 친정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옥부는 덕세와 함께 뒷산으로 뽕잎을 따러 가기로 했습니다. 누에를 치는 계절이라 뽕잎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보통은 아주머니가 따러 갔지만 그날은 아주머니가 몸이 편찮아서 옥분이 직접 가기로 한 것입니다. 마님, 산길이 험하니 조심하십시오. 덕세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큰 바구니를 메고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가을산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맑은 공기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구나. 네, 마님. 이런 날에는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덕세와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옥부는 왠지 설렜습니다. 덕세의 뒷모습을 보며 걷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님, 저기 뽕나무가 많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뽕나무가 많은 곳에 도착해서 열심히 잎을 따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낮은 가지의 잎을 따고 덕세는 높은 가지의 잎을 땄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덕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옥분이 급히 돌아보니 덕세가 바위 아래로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이끼를 밟고 넘어진 것 같았습니다. 덕세야, 어떻게 된 거냐? 옥분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파요. 덕세는 다리를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급히 달려가서 덕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많이 아프냐? 어디가 다쳤니? 다리가 아마 삔 것 같습니다. 발목이 아파요. 덕세의 얼굴은 아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일어날 수 있겠느냐? 혼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쪽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계십니까? 소리가 들려서 왔는데 푸른 보자기를 둘러맨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의원 차림새를 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약상자를 메고 있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의원님이시군요. 옥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사람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좀 봐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마침 약초를 캐러 왔다가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은 덕세 곁으로 다가가서 다친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발목을 만져보고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습니다. 심하게 삔 것 같군요. 부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으니 다행입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지금 당장 응급 처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부어오를 겁니다.
의원은 보자기에서 여러 가지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붕대, 약초, 침통 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의원의 목소리가 왠지 익숙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다급한 상황이라 옥부는 그런 생각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 이 양반을 빨리 집으로 모셔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치료하려면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원의 말에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의원은 덕세를 부축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집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어차피 약초도 다 캤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셋이서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덕세는 의원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절뚝 걸었고, 옥부는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산길이 험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서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덕세를 방에 눕히고 나자 의원이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삔 것 같으니 며칠간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놀림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덕세와 눈빛을 주고받는 게 마치 서로 알고 있는 사이 같았습니다. 의원이 약을 바를 때 덕세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서로 아는 사이인가? 의원은 덕세의 다리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천천히. 이제 좀 나은가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치료를 마친 후 의원은 옥분을 따로 불렀습니다. 마루로 나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님, 환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하다는 말씀이신지요? 단순히 발목을 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타박상도 있고요. 이런 상태로는 회복이 더딜 겁니다. 옥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특별한 치료법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치료법이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의원은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해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의 기운을 북돋우려면 특별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기운이요? 젊은 여인의 따뜻한 기운 말입니다. 양기와 음기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자 옥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물론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리려면 마님께서 정성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의원의 말은 점점 애매모호해졌지만 옥부는 그 의미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치료법이 있다니.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지만 생각해보니 덕세의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창백하고 땀도 계속 흘리고 있었습니다. 신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말로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제가 의원으로서 책임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치료법은 옛 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음양의 조화로 기운을 북돋우는 거죠. 옥부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체면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게다가 덕세는 이 집을 지켜주는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덕세가 없으면 이 큰 집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잠시 밖에 나가 있을 테니 마님께서 환자 곁에서 정성을 다해 주시면 됩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게 마님의 따뜻한 체온으로 환자의 기운을 북돋워 주시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따뜻하게.
의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옥부는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덕세는 여전히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야 하는 걸까? 옥부는 덕세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열이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마님 아파요. 숨이 가빠요. 덕세의 약한 목소리를 듣자 옥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체면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봐줄게. 옥부는 결심을 하고 덕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원이 말한 대로 자신의 체온으로 덕세의 기운을 북돋워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덕세의 아픈 모습을 보니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덕세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나아질까? 네, 마님, 벌써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따뜻해요. 덕세의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덕세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원이 정말 의원이 맞나? 목소리도 익숙하고 치료 방법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덕세의 회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참 후에 의원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환자 상태가 좀 나아졌나요?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덕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안정되었습니다. 다행이군요. 마님의 정성 덕분입니다. 의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회복되려면 며칠 더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더요? 네. 하루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합니다. 최소 사흘은 필요합니다. 옥부는 당황했지만 덕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돌봐주십시오. 의원이 나간 후 방 안에는 옥분과 덕세만 남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마님, 저 때문에 이런 수고를. 괜찮다. 내가 빨리 나아야지. 하지만 옥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치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덕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덕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옥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체면을 중시하던 양반집 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덕세의 따뜻한 체온, 그의 숨소리, 그의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의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열도 내리고 안색도 좋아졌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의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또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옥분과 덕세는 다시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무엇이?
이런 식으로 저를 돌봐주시는 게 마님께 누가 될까봐.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너를 돕는 것이 나쁘지 않구나. 저도 마님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픈 것도 잊을 것 같습니다. 둘의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져 갔습니다. 어제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이틀간 더 같은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치료를 마친 후 덕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뭔데? 덕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백하기 어려운 듯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의원 말입니다. 사실은 제 친구입니다. 뭐라고? 춘돌이라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입니다. 원래 의원 집안 아들이에요. 덕세의 말을 듣고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의원은 덕세의 친구였고 둘이 미리 계획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친 것도 거짓말이었단 말이냐? 아니요. 다친 건 정말입니다. 정말로 발을 헛디뎠어요. 다만 춘돌이가 마침 그때 지나가다가 그런 치료법을 제안한 거죠. 그런 치료법을? 네, 춘돌이가 저한테 마님을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춘돌이가 이런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옥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덕세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라는 놈은 나를 속인 거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님을 속인 건 아닙니다. 정말로 마님이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덕세의 솔직한 고백에 옥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용기가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너 정말 못된 놈이구나. 나를 이용한 거냐? 아닙니다, 마님. 이용한 게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마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모시고 싶었다고? 네, 평생 마님 곁에서. 덕세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결국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옥분과 덕세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마님과 머슴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둘만 알 수 있는 은밀한 교감이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어디 아픈 곳 없느냐? 옥분이 때로 이렇게 물어보면 덕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마님. 덕분에 아주 건강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옥부는 다시 친정을 찾았습니다. 큰언니는 동생의 달라진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피부도 좋아지고 눈빛도 살아났어. 그냥 요즘 마음이 편해져서요. 혹시 그 머슴 때문인가? 옥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어떻게 됐는데? 자세히 말해봐. 그날 밤 자매는 다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옥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대략적인 상황만 설명했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이야? 글쎄요.
정확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로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럼 됐잖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니까. 큰언니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 자신이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 다만, 조심은 해야지. 아직은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을 테니까. 절대 들키면 안 돼.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옥부는 덕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마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해보거라. 덕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마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정말로. 다만 마님이 힘들어 하시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 정말 착한 놈이구나.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마님이 행복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 덕세의 배려에 옥부는 감동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먼저 걱정해주는 덕세가 고마웠습니다. 결국 둘은 당분간은 지금처럼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피해가면서 서로의 마음만 알고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당에 다시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옥분과 덕세는 나란히 서서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고 그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이렇게 꽃을 봤었지. 네. 그때는 서로 이런 마음인 줄 몰랐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두 사람은 웃으며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체면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허기를 그들은 서로의 따뜻한 마음으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당당히 드러낼 수는 없는 관계였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랑은 거창한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빨래를 하러 온 아낙네가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늦은 밤 덕세가 안채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요. 김씨 부인이 머슴과 수상쩍은 관계라던데 과부가 체면도 없이 젊은 여자 혼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날 옥분의 친정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옥분아, 소문을 들었다. 아버님, 이게 사실이냐? 내가 정말 그 머슴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버님.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나 해봤느냐? 양반가의 과부가 하인과 관계를 맺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냐? 당장 그 머슴을 내보내라. 그 말에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떠나든지 둘 중 하나다.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내일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결정해라. 그 머슴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아버지가 돌아간 후 옥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덕세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인가. 양반 신분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가 지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옥부는 덕새를 불렀습니다. 덕새야, 네 마님, 내가 너에게 미안한 일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을? 아버지께서 내를 내보내라 하셨다. 아니면 내가 집을 떠나든지. 덕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제가 떠나야겠군요. 마님을 힘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미안하다, 덕새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덕새는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괜찮습니다. 마님이 힘들어 하시는 게 더 싫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살 수 있습니다. 덕새야, 저는 어디에 가든 마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님께서 행복하시다면요. 하지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결정했다. 마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덕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님의 체면이 신분이, 체면보다 마음이 먼저다. 큰언니가 했던 말이 맞았어. 옥부는 덕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했다. 평생 체면 지키며 외롭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낫다. 마님, 너 나를 받아주겠느냐? 덕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님, 저는 대답해보거라. 평생 모시겠습니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옥분과 덕새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새벽 일찍 아무도 보지 못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옥분은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약간의 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먼 산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사흘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둘은 부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속였습니다. 옥부는 양반 부인이 아니라 평범한 농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 삐걱거리는 문, 좁은 방.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덕새는 밭을 일구고 옥부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양반 부인으로 살 때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지만 덕새와 함께라면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마님, 오늘은 제가 저녁을 지을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너는 반일로 피곤할 테니. 마님이 더 피곤하실 텐데요. 오늘 하루 종일 빨래하셨잖아요. 둘은 웃으며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밥이 타기도 하고 국이 짜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옥분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님, 조심하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덕새는 옥분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매일 밤 옥분의 배를 어루만지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빨리 나오고 싶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단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아직은 태교를 잘해야 해요. 덕새의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옥분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옥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파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순산이었습니다. 우와, 아들이다. 우리 아들이야. 덕세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을. 나야말로 고맙다, 덕세야.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정말로. 그날 밤 옥부는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마음을 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구나. 비록 양반 부인의 신분은 잃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옥분의 큰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옥분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옥분아, 언니. 두 자매는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큰언니는 동생의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네, 언니.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해요. 그럼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큰언니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이해하신다고 하시더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처음에는 많이 화나셨지만 시간이 지나니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셨대.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언니? 아버님께서 정말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니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아라. 가끔 소식이라도 전하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큰언니와 덕세도 처음 만났지만 금방 친해졌습니다. 덕세야, 우리 동생 잘 부탁한다. 평생 잘 모셔주거라. 네, 언니님.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목숨 다해 지키겠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아기도 언니 품에 안겨 재롱을 부렸습니다. 세상의 체면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조선시대 양반집에서 벌어진 이 작은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옥분과 덕세처럼 때로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신중해야 하겠지만 평생을 외롭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소중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따뜻한 감정이 있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욕심보다 사랑과 용서가 더 큰 기적을 부른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